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2년이 출적 지났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2위급 군사대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렸는데, 집속단도 써보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써보고 무자비한 폭격도 가해봤지만 우크라이나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방국의 무기 지원이 금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하이마스 등 미국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죠. 그런데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까지는 대등하게 엎으면 압도할지도 모를 부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은 물론 일본과 북한 그 어디에서도 적수가 없다는 이 부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럽과 북미가 서로 지켜주자며 체결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창설된 이 조약은 현재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와 유럽 2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동맹체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발했는데, 왜냐면 나토 조약 제5조 컬렉티브 디펜스 때문입니다. 제5조에 따르면 집단 방어 컬렉티브 디펜스관,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토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회원국 전체는 지체 없이 공격을 개시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K2전차 및 K9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토가 창설되자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믿고 군비를 감축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상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2%는커녕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고 그냥 경제 발전에만 올인한 겁니다. 그러다 러시아 침공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자 서둘러 무기를 사들이고 군비를 늘리기 시작한 건데요. 아이슬란드의 경우 군대는 없고 고작 해안경비대가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아이슬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원국들의 전력 수준은 참담한 수준인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 기갑연대를 전부 폐지해버리면서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를 핀란드에 팔아버렸고 이제 고작 18대 남았습니다. 2007년과 2012년 기병연대를 해체할 당시 이미 네덜란드나 그 주변에서 기갑전이 벌어질 정도면 이미 전쟁이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죠. 영국의 전략국제문제 IISS에서 발행하는 밀러테리 밸런스 2019에 나타난 회원국의 전력은 2018년 기준 주요 7개국의 주력 전차 MBT 전력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236대, 영국이 챌린저, II 전차 227대,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 200대, 이탈리아가 아리에테 200대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지칠 회원국인 4개국 보유 전차가 900대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한국은 2514대의 전차를 운용 중이었는데 저 4개국과 40일로 붙어도 한국이 압도해버리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힘 좀 쓴다는 유럽 국가들 전체와 맞붙어도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춘 한국군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일본, 북한 등이 동아시아에서도 적수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바로 7군단 제7기동군단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한국에서 6군단과 8군단이 해체됐거나 해체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인 7군단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이라고 불리는 7군단의 존재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오로지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북진의 북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7군단 훈련에 방어 훈련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 훈련만 있고 모든 병력이 전차, 장갑차 또는 자주포를 타고 이동합니다. 즉, 기계화 사단이 주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4개의 기계화 보병 사단이 있었지만 2004년 제11기동사단인 화랑부대가, 2010년 제8기동사단인 오뚜기 부대가 각각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개편됐고 전부 7군단 이하로 편입됐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수기사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로도 불리는 맹호부대와
20기계화 보병 사단인 결전부대라는 걸출한 기계화 사단이 존재했는데 이들도 전부 7군단 예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국방개혁 2.0에 따라 사단이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현재 7군단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력을 갖췄길래 세계 최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 보병 사단인 수기사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은 그 명성만급이나 대단한 기갑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1 전차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1984년 개발 직후부터 양산에 들어가 일령대를 뽑아낸 후 즉각 수기사를 시작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초 북한이 기존의 T-54보다 화력이 우수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할 더 강력한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즉각 K1의 성능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주포를 120 강선포로 번경해 화력을 강화했고 개량형 특수장갑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인 K1A2를 개발했습니다. K1의 첫 번째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이죠. 그러다 2000년대 후반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을 실시했는데 최신 장비였던 K2흑표 전차와 K21 장갑차가 야전 배치됨에 따라 이를 장비와의 합동 운용을 위한 기능 추가가 요구됐죠. 이에 21세기 전장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피하 식별 장치, 전후방 감시 카메라, 항법 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됐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 아군 오인 사격 방지 기능을 추가한 K1A2가 완성됐습니다. 2004년 화란부대 11기동사단과 2010년 오뚜기 부대 8기동사단과 7군단으로 합류했는데 이들은 전부 기동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할 작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평양을 향해 고속 전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속도가 처지는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리면서 최신형 K2흑표 전차로 무장시켰습니다. K2의 경우 1970년 국산 전차를 보유하겠다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을 끌어모아 30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무기인데 파워팩 문제로 시끄럽기는 했었으나 1영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2014년 500마력 파위팩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500마력 파워팩 기술을 갖게 됐죠. 전차의 경우 다양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만 화력, 기동력, 방어력이 기본이며 이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전장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한국은 기동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기슭 등이 험한 지형을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표의 최고 속도는 72km로 전차 중 가장 빠르고 급정거 시에도 제동거리가 24m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천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잠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신까지 불에 잠긴 상태에서 4.1m를 도하할 수 있죠. 화력도 가볍지 않습니다. 125-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는데 자체 개발한 전차 포탄을 사용합니다. 사실 K2흑표 전차는 태어날 때부터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터키가 2008년에 4영억 원을 투자해 주요 부품과 개발 기술을 사들였고 작년에는 자칫 러시아랑 맞설 위기에 놓인 폴란드가 무려 1형대를 수입해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신속한 인도를 특별히 요청했고 한국은 8기동사단에 배치할 물량을 폴란드로 돌려 작년 12월 6일부터 인도를 시작해 즉각 러시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어쨌든 8사단과 11사단은 K2 흑표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7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진을 담당하는 부대인 만큼 온갖 최신 전력이 모여 있습니다. 1형대 이상의 전차를 기동시키기 위해 공병여단 제7 공병여단을 가진 데다 적 후방의 침투에 전차 부대를 이끌어줄 강습대대도 2개 제1, 2강습대대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아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 제17 항공단도 운영하고 있고 화력 지원을 위해 K9 자주포를 배치받은 포병여단 제7 포병여단도 따로 두고 있죠. 한 예비역 장성은 말만 군단이지 사실은 별 4개 파리가 지휘하는 야전군의 버금가는 화력이라며 7군단이 육군 모든 전력과 맞붙어도 승패를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7군단은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의 기감 전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갑군단, 기감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감여단까지 다종다양한 기계와 부대를 편성해 두었는데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신 무기는 전부 평양에 있죠.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자면 7군단과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820군단인데 전차군단 또는 기감군단으로 불립니다. 황해도 사리원에 사령부를 둔 820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재빨리 남하의 한국 후방으로 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북한군 최정예 전투사단은 제105탱크 사단으로 한국 전쟁 당시 서울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105탱크 사단이 820군단 예하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기감여단과 기계화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한 천마호로 1960년대 구소련이 제작한 T-62 전차의 개량형입니다. 만약 7군단이 820군단을 격파시키고 평양으로 북진하면 평양방어사령부와 직접 맞붙게 되는데요. 평방사는 쿠데타를 막는 부대로 북한 내 최고 화력을 자랑하죠. 장비, 인력 규모로 볼 때 북한 최고의 군단금 부대입니다. 평방사의 주요 화력은 신형 탱크인 성군호인데 이는 K-이흑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천마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국 전투기와 미국의 공군 전력이 가세한다면 평양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최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리 멀지 않은 야오닝성에는 제79집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짐단군은 하나의 국가가 가진 전체 병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최소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79집단군은 1개의 기감여단, 3개의 기계화보병여단, 1개의 특수작전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 최정예 부대로 꼽힙니다. 다만 7군단의 전차나 장감차 등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죠. 일본 역시 옛 소련이 홋카이도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북부 방면대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7군단에 비해 턱없이 전력이 떨어집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한때 지구상 최고 기감 전력을 보유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만큼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전차 전력이었는데 히틀러가 직접 개발하도록 지시한 제1호차와 제2호차는 제1차 세계대전의 주역 프랑스의 모든 전차를 무력화시켰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전범국의 죄를 뒤집어쓰고 군대의 힘을 쫙 빼고 나토에 기댔습니다. 대신 구소련과는 부딪히기보다 경제교류를 선택했죠.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침공과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낀 독일은 군비를 늘리기 시작했지만 전차 236대를 1형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예정이죠.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독일보다는 우수하지만 핵잠이나 항모를 제외시키면 전체 전력은 약화됐습니다. 영국 역시 현재 보유한 전력 유지도 어려울 만큼 버거워하고 있죠. 위에서 보셨듯이 7군단은 북한을 상대할 때는 닥치고 북진에 전념합니다. 아직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인 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전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7군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차 및 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등 나토 7개국의 전력과 버금가는 혹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존재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 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AMX-11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1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1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11C 경전차를 3대 잃었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지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11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과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 엔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기관총, 7.62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수륙 양용 장갑차 K-21 105도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1 10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 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에프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 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화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한화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 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들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3문 탄약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한화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KMW와 라인메탈은 PGH-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들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원의 K9 자주포들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들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K9는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과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 라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해시태그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척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에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톤급의 액조제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계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튀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려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작 16발의 수직발사 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당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역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판은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K고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 한 나라가 한국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 IMEC에서 최초로 고안한 신기술인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N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 윗면에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BSPDN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삼성이 실현시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구소 IMEC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한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하 벨기에 IMEC의 루크 반데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2위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N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여나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시킨 핀팩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세 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팩 구조와 다르게 상하좌우 사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팩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시키며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시킬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IMEC가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IMEC와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IMEC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와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IMEC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게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두고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팩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핀팩 구조는 5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3나노 공정에 핀팩 구조를 억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며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에는 TSMC에선 아직 적용할 수 있는지 조차 룰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IMEC가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이런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TSMC가 10년이 넘은 핀펫 구조로 3나노에 진입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삼성은 핀펫의 다음 세대인 GAA를 넘어 이젠 MB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GAA 구조는 나노 선형 구조로 접촉 면적이 핀펫보단 많아지지만
선형 구조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 중인 MBC팩 구조는 나노시트 구조로 사면 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욱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BSPDN과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도체 수율을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반도체 수율 2배 향상 기술을 삼성전자가 현실화시키면서 TSMC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더욱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의 주특기는 기술력을 앞세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기술로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반면 TSMC의 2나노와 1.4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R&D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2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복사 기술 BSPDN을 적용시킨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